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야간에 소름 끼치는 기차. 우선 식당칸을 운영하는 기차는 야간 열차가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 기차가 부산에서 7시 넘어서 출발해서 서울역에 11시 40분쯤에 도착하는 기차가 제일 늦는 기차 시간이죠. 우리나라 전역에 어디를 살펴봐도 사람이 죽지 않은 곳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나 집 앞이나 동네 슈퍼나 독서실이나 학교나 어디를 봐도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덤 없던 자리 없고 사람 죽지 않은 자리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언제든 어디서든 귀신이 나올 조건은 충족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는 와중에도 뒤에서 아니면 책상 밑에서 의자 옆에서 당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귀신이 하나 정도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면 특히나 억울한 죽음을 많이 당한 장소, 아니면 공동묘지처럼 죽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 이런 곳에선 아무래도 귀신의 출현이 잦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차 역시 억울하게 깔려 죽은 귀신이나 기차 내에서 자살한 사람도 있기도 하기에 귀신 출몰해서 안전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야간 열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에 11시 40분 기차를 타고 도시락이나 커피를 팔러 나가면 찝찝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식당칸 주위에 몇 칸은 사람은 없는 사람이라도 채워놔서 사람들이 좀 있는 편이지만 기차 양쪽 마지막 칸으로 가면 사람이 없거나 한 명 정도 있는 열차 칸이 허다합니다. 커피를 팔다가 그런 칸으로 들어서게 되면 창문 밖으로 어둠만이 지나가는데 사람 한 명 없는 객실 안의 모습은 적막하면서 왠지 야릇한 기분이 들죠. 그것도 가뜩이나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기억이 날 때는 찝찝해집니다. 아무도 없는 칸에 사람이 혼자 타고 있는 걸 봐도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리고는 하는데 꼭 귀신이 혼자 나타나란 법은 없지만 왠지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커피를 팔고 지나가면서 혼자 있는 사람을 힐끔힐끔 쳐다보게 됩니다. 꼭 보면 열차 칸에 혼자 있는 사람은 자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멍하니 앞만 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헷갈립니다. 나중에 차장님한테 그 칸에 손님 없어 이런 소리라도 들으면 오싹해지면서 그 칸을 지나가기 싫어지죠. 그 칸 다음 칸에도 손님이 있지만 그 칸을 지나가기 싫으므로 그 다음 칸의 손님들은 서울역에 도착하기까지 도시락이나 커피는 다 먹은 거죠. 이런 건 특히나 무궁화 열차가 심합니다. 새마을은 그나마 깨끗하고 기차의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무궁화 같은 건 정말 오래된 열차도 많거든요. 저희는 기차를 기차 번호로 말합니다. 512 열차에서 어제 귀신 봤다 이런 말도 가끔 나오죠. 이제 제가 조금 친해진 차장님이 말씀해주신 야간 열차에서 봤던 귀신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차 차장과 승무원 아가씨들은 밥은 어디서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식당 칸에 와서 저희와 같이 밥을 먹죠. 우리가 그들의 밥까지 같이 하거든요. 매너상 그러다 보면 웬만큼들 친해지게 되고 1년 정도 일하다 보면 개중에 많이 친해진 차장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좀 많이 친해진 차장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야간 열차란 서울에서 12시쯤에 출발하는 열차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열차는 밤새도록 달려서 새벽녘 개종점에 도착하는 기차인 거죠. 이런 열차에는 수면실이 딸려있는 기차도 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의자에 앉아서 자면 되지. 뭐하러 돈을 더 들여 수면실까지 가서 자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수면실에서 자는 사람도 꽤 많다고 하더군요. 수면실의 구조는 2층 침대가 객실 양옆으로 줄지어들어서 있는 모양입니다. 중간에 복도가 있고요. 하루는 차장님이 수면실 옆 칸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수면실에서 어떤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가끔 아주 가끔 자다가 꿈 꿔서 비명 지르는 사람도 있고 잠꼬대로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무서운 느낌 없이 잽싸게 수면실로 들어갔답니다. 다른 사람의 잠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차장님이 수면실로 딱 들어가니까 어두운 수면실 복도 끝에 어떤 아저씨가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로 부들부들 떨고 있더랍니다. 차장님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치면서 손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귀신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손님 우선 진정하시고 다른 사람들 자는데 방해되니까 다음 칸에 가셔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수면실 다음 칸으로 그 아저씨를 데리고 나왔답니다. 그 아저씨는 수면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계속 겁이 질린 눈으로 천장이며 바닥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나오더라는군요. 그렇게 다음 칸까지 와서 그 아저씨를 의자에 앉히고 물어보니까 손님 진정하시고 말씀해보세요. 악몽을 꾸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깼거든요. 깨서 시계를 봤어요. 꿈은 아니에요, 절대. 시계를 보고 있는데 누가 커튼을 젖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 계속. 누가 자다가 나왔나 보죠. 아니에요, 계속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데 저렇게 남들 자는데 커튼을 젖히고 다니다. 혹시 도둑인가 해서 슬쩍 밖을 봤거든요. 그런데요. 차장이에요. 모자를 쓰고 제복을 입은 남자 차장이더라고요. 이 열차에는 차장은 저 혼자인데요. 아니에요. 차장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요. 좀 삐쩍 마른 차장이었어요.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차장이 앞에서부터 커튼을 걷으면서 자는 사람 얼굴을 확인하면서 점점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2층 칸에 있었는데 그 차장은 고개를 숙여서 1층만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장에게 차장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차장이 커튼을 걷다 말고 제 말을 듣더니 저를 보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범죄자라도 열차에 탔나 해서 무슨 사람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사람을 찾느냐고 물어봤더니 죽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뭐라고요? 하고 물어봤더니 예 죽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멍하니 있는데 그 차장이 절 보면서 손님도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세요. 제가 확인하러 갈 때까지요 이러는데 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제가 겁이 덜컥 나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차장이 절 보면서 손님 어디 가십니까? 이러길래 그냥 물 마시러 나간다고 했더니 그 차장이 그러면 손님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확 다가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거예요. 라고 손님이 말했어요. 손님은 저 앞 칸으로 가시면 사람들 많은 칸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셔서 아무 빈자리나 앉아 계세요. 혼자 못 가겠어요. 나이도 40줄이 훨씬 넘어간 아저씨였는데 너무 겁에 질려서 혼자서는 있기 싫고 혼자서 다른 칸까지 걸어가지도 못한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차장님이 그 사람을 사람 많은 칸까지 안내해드리고 다시 수면실로 돌아왔는데 차장님이라도 겁은 나죠. 그래도 혹시라도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확인을 해야 하니까 수면실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선 복도엔 아무것도 없고 어두컴컴한 수면실에는 사람들 코 고는 소리만 들리더래요. 그래서 주위를 살피면서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사람이 없나 하고 커튼을 하나하나 걷어가면서 자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걸어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거 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아까 그 차장 귀신이 한 행동하고 똑같잖아. 그 생각이 들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겁이 확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수면실에서 나간 다음 수면실 문을 수동으로 돌려서 열어놓고 다음 칸 문도 수동으로 돌려서 열어놓은 다음에 다음 칸 의자에 앉아서 수면실을 쳐다보면서 서울까지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차마 겁이 나서 수면실을 살펴보진 못하겠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다가 수면실에서 죽는 사람이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 살펴보긴 해야겠고 그때 차장님이 열차에서 일하기 싫다는 생각이 확 들었다고 하더군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이건 차장님도 한 번 봤다는데 열차 승무원 아가씨가 기차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대요. 새마을 기차를 보면 거의 끝칸쯤에 전철문 같은 게 하나씩 있는 기차가 있거든요. 그 안엔 좌석이 하나 있고요. 거기가 승무원들 돌아다니다 쉬는 곳입니다. 여자 승무원이 계속 안 보이길래 남자 승무원이 여자 승무원을 찾으러 다녔는데 그 휴게실에서 천장쇠봉에 작은 노끈으로 목을 매달아서 자살한 여승무원 시체를 발견했대요. 이런 게 소문나면 안 되니까 쉬쉬하면서 목포까지 내려가서 조용히 시체 수습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열차에 그 여승무원이 가끔 보인다는 소문이 돌았대요. 여승무원과 남자 차장이 한 조를 이뤄서 야간 열차 타고 매일매일 지방을 내려가서 자고 오고 이러다 보면 남녀 사이에 가끔 눈이 맞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더군요.
상대는 매일 바뀌지만 돌다 보면 그 사람 다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열차 안에서 그 휴게실에서 섹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 여자 승무원은 유부남 차장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사랑에 괴로워서 자살한 거겠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유부남 차장은 연처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상 근무로 빠지고 그 승무원 귀신 혼자만 열차에 타고 다니는 거죠. 이건 본 사람이 꽤 많대요. 그 여승무원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열차 내를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승객들은 물론 모르고 지나치지만 그 열차에 타고 있는 차장과 여승무원은 알고 있죠. 그 여승무원이 귀신이라는 것을요. 돌아다니다 지쳐서 쉬려고 휴게실 문을 열면 그 여승무원이 조용히 앉아 있다거나 여승무원이 앞칸으로 들어가기에 자기 여승무원인 줄 알고 뒤따라갔는데 열차 끝칸까지 가도 그 여승무원은 없고 뒤에서 자기 여승무원이 오기도 하고 아무튼 차장이나 여승무원이나 낮에도 그 열차를 타기 싫어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워낙 오래돼서 소문이고 뭐고 뜸해져서 신참인 남승무원이나 여승무원을 그 열차에 태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여승무원 귀신이 사람에게 무슨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었답니다. 가끔 객실에 앉아있는 여승무원 귀신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 승무원이 기차 타고 서울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울 가세요? 하고 물어보면 아니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굴 찾으시는데요? 박인태 차장님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시네요. 그럼 분 안 계시는데. 찾아야 되는데. 서울 사무실 가셔서 물어보세요. 그럼 편안한 여행 되세요. 이러고 지나친 다음에 열차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여승무원이 앞칸에서 끝칸까지 찾아도 안 보인다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나중에 남승무원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여승무원은 울고불고 다시는 그 열차 안 탄다고 했답니다. 사람들이 봤다는 귀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거나 눈이 뻥 뚫렸다거나 입이 뒤까지 찢어졌다거나 다리가 없다거나 목만 있다거나 이런 귀신은 상당히 드문 귀신이에요. 거의 산 사람이랑 똑같은 모습에 똑같이 걸어다니고 이런 귀신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귀신을 보고 지나쳤더라도 저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게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밤늦게 올라오는 기차를 타고 올 때 아무도 없던 칸에 혼자서 앉아있던 아가씨. 잠도 안 자고 그저 앞만 멍하니 쳐다보던 아가씨. 이상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이상한. 원래 아가씨들은 겁이 많아서 열차 칸에 혼자 앉아있는 법이 드물어요. 거기다 창문 밖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봐봐야 어둠뿐이지만 그저 앞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게 뭐하는 건가? 저거 사람인가? 귀신인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앞에 뭐 볼 게 있다고. 봐야 앞자리 좌석 등받이밖에 안 보이는데 말입니다. 또 사람 많은 칸에 지나다니다 보면 이상하게 나만 들어가면 그 아줌마가 저를 보면서 빙긋 웃어요. 처음엔 내가 아니겠지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보통 열차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4시간가량이 걸리는데 정체형 많이 서면 4시간 30분 그 사이에 도시락과 커피를 팔려 10번 넘게 나가거든요. 10번 넘게 나가는데 10번 다 저를 보면 빙긋 웃어요. 내가 찜찜해서 식당 칸에 와서 주방장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주방장이 호기심이 동해서 자기가 도시락 팔러 나간다고 나갔다 와서는 자기는 그런 아줌마를 못 봤다고 하더군요. 근데 한번 못 봤다고 귀신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화장실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꼭 내가 나가면 그 아줌마가 그 자리에 있어요. 나를 보면서 빙긋 웃으면서요. 이런 거 보면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본 사람들 중에 몇 명은 떠도는 귀신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도중에 버스에 귀신과 같이 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전철에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귀신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실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친구가 나에게 반갑다는 듯이 다가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간에 그 친구는 이미 죽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 가위. 제가 그 자취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3층으로 된 단독주택이었는데 자취생을 받으려고 만들었는지 2층과 3층은 긴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방이 3개씩 있었습니다. 1층은 주인 집이었고요. 저는 2층에 맨 끝방에 자취했는데
넓은 창문도 있고 습기도 잘 차지 않는 쾌적한 방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점잖고 인상이 아주 좋으신 40대 후반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는 조금 무서웠죠. 뭘 그렇게 먹었는지. 얼굴이고 몸뚱이고 더 이상 살이 붙을 자리가 없을 만큼 뚱뚱했었고 무슨 영양소가 부족한지 한쪽 눈꺼풀은 항상 떨림을 반복했죠. 불어터질 듯한 두꺼운 입술 가장자리로 침 분비물이 조금씩 흘러내렸고 엄청난 크기의 입술로 앞니를 다 가리지 못해 항상 입을 벌리고 다녔죠. 게다가 히스테리 환자처럼 말을 할 때 항상 짜증 섞인 억양으로 말을 했습니다. 또 돌에 굶주린 사람처럼 단 하루라도 방세가 밀리면 난리가 났었죠. 방세만 싸지 않았다면 벌써 다른 곳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천하에 둘도 없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자취생들에게 고기도 구워주고 과일도 갖다주며 친족 하나 친자식처럼 잘해주셨죠. 그런데 평상시는 무서웠기 때문에 주인방 근처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자취를 시작한 지 6개월 되었을 때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학교에서 일찍 들어온 저는 잠시 눈을 붙이려고 방에서 이불도 덮지 않고 들어온 옷차림 그대로 누웠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우중충해서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도 들리고 있었고요. 누운 지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커다란 천둥 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 바로 눈앞에 형광등을 장식한 둥근 반사갓이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옆으로 돌리려고 힘을 썼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감각신경 외에는 모든 운동신경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가끔 겪는 일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짜증은 났었지만 그대로 잠들기 원했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는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것과 동시에 형광등 밑에 어떤 무서운 검은색 얼굴 형상이 나타나 저에게 천둥소리 같은 비명을 악하고 지르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고정된 곳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비명을 악지름과 동시에 그 얼굴 형상이 순간적으로 제게 접근하며 입을 쩍 벌리며 그러는 것입니다. 그 비명 소리는 마치 동굴 속의 소리 울림처럼 서서히 작아졌습니다. 전 무서웠습니다. 다시 번개가 쳤습니다. 그 형상이 그 번쩍임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제 얼굴에 다가오며 입을 쩍 벌려 악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검은 형상의 얼굴이 주인 아줌마를 닮은 겁니다.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그 무서운 아줌마한테 가위를 눌리다니. 저는 식은땀에 온몸이 젖는 듯했고 귀가 거꾸로 도는 듯했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눈도 감기지 않았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으나 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번개가 칠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번개가 쳤습니다. 전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을 떠보니 제가 벽을 보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벽에 코를 대고 차가운 시멘트벽의 기운을 느끼며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때 멀리서 무당들이 굿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소리가 점점 커지며 제 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저는 벽을 보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꽹과리와 징소리, 북소리로 뒤범벅된 그 소리가 바로 제 뒤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옆에서 굿하는 소리가 귀청을 찢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다시 벽 쪽으로 돌려 눈을 꼭 감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가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얼마 뒤 다시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눈을 떴습니다. 제가 방문을 머리맡에 두고 누워 있더군요. 이미 방 안은 어둠 속에 서서히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이라 생각했었죠. 그때 방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더라고요. 제 머리맡에 있는 방문이 말이죠. 저는 누운 상태로 눈을 치켜들어 올려다봤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빛이 들어왔고 검은 형상의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양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왼손에 쥔 물건에서는 뭔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형상이 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 같았습니다. 판사님, 웃기지 않습니까?
그 검은 형상은 잠시 저를 주시하더니 제 위로 눕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깨어난 겁니다. 오른손에 식칼과 왼손에 주인 아주머니 머리를 들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가 극형을 면하기 위해 자신을 정신 이상으로 몰아가는 아주 파렴치한 진술입니다. 담당 검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피고에게 언성을 높였다. 피고는 피해자를 피해자 안방에서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사건 발생 시각 날씨는 조금 흐렸지만 피고의 말처럼 번개가 치진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을 처음 발견했던 피해자의 남편 말로는 자신이 안방에 들어왔을 때 형광등이 망가져 깜박이고 있었고 피해자가 머리가 없어진 채 방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의 집에 갈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아마 피해자는 형광등을 교체하기 위해 피고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고의 변호사가 검사의 말을 가로막았다. 피고는 자신의 진술처럼 심각한 환청과 환각을 겪고 있습니다. 대낮에 굿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가소로운 듯이 피고를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다. 훗 정상적이지 않다고요? 살해 시간대 농악패들이 거리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입을 굳게 다물더니 피고에게 물었다. 피고의 살인 증거는 너무나도 많고 명백합니다. 피고의 살인 행위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와 본 판사가 피고의 기이한 얘기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피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답변했다. 정말입니다. 판사님. 제가 9살 때 엄마한테 가위 눌린 적도 있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 반전 매력. 반전 매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미지가 나쁜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좋은 일을 하면 오히려 배로 매력이 느껴진다는 뜻인 것 같은데 세상에는 그 반대도 있구나라고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에티라는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T씨는 일을 잘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을 했던 일인데도 자꾸 잊어버리고 적극적이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일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히 서서 보고만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 전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건지 대화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취미나 여자 얘기만 나오면 말이 많아지면서 그 이야기를 물고 늘어지는 게 신경 쓰였는데 그게 너무 눈에 거슬려서 근무 태도에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T씨는 실패해서 혼날까봐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똑같이 혼날 거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변함없었습니다. 어느 날 업무 중 휴식 시간에 차에서 쉬려고 혼자 주차장으로 가던 중 T씨가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왜 몰라? 너 스스로 생각해. 그런 걸 일일이 물어봐야지 아냐. T씨는 누군가와 거칠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대화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말투와 내용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T씨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던 말을 T씨 자신이 그대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T씨는 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만 저는 뭔가 보면 안 될 것을 보았다고 느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T씨가 상해죄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T씨는 오랜 세월 가족, 즉 자신의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던 모양으로 이를 참지 못한 이웃이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 같았습니다. 그 조용한 T씨가 그럴 사람 같지는 않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짐작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는 아마도 부모님과 통화하던 것이겠죠. 방구석 여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T씨는 그런 부류 중에서 전향적이면서도 아주 극단적인 타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쌓여있던 스트레스의 해소를 부모에게로 향한 걸까요? 오직 T씨만이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T씨는 지금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는 인상만으로 그 인간의 본성까지는 알 수 없는 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사진작가. 사진작가가 빌딩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황상 자살로 보였지만 사진작가는 유서를 남기지 않아 아무리 살펴봐도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 고인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믿을 수 없다라고 답했다. 남겨진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달에 여행 계획을 잡아서 저희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보통 자살할 인간이 여행 계획을 잡고서 기대하고 있을까? 이 사진작가는 정말 자살한 것이 맞을까?
석연치 않았던 경찰은 그의 유품인 카메라 필름을 조사하기로 했다. 사진작가답게 카메라에는 풍경이 담긴 사진이 많이 저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찍힌 몇 장의 사진은 분명히 이질적이었다. 촬영되었던 것은 빌딩의 전경. 그중 한 옥상에서 사람이 몸을 내밀고 공중으로 낙하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사진을 연달아 찍은 뒤 사진을 넘길 때마다 그 사람은 땅에 가까워졌고, 조사 결과 사진작가가 촬영한 당일 그 현장에서 확실히 투신 자살 사건이 발생했었다. 사진작가는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을 촬영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사진작가도 같은 건물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두 자살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